안녕하세요. 펄진 책방의 책방지기 펄진입니다. 오늘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의 딸 호원숙님께서 어머니 타계 10주년을 추모하면서 생전에 쓰신 에세이 660편 중에서 추려서 엮은 책입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따뜻한 사랑의 입김으로 라고 쓰여 있어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젊은이들이 밝고 자유롭게 미래를 펼쳐가기를 얼마나 기원했는지, 하찮은 곳에서 길어올린 빛나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얼마나 절절하게 마음이 벅찼는지라고 하며 박완서 작가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저의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어머니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프롤로그에 써 있습니다. 왜 프롤로그 제목이 따뜻한 사랑의 입김으로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표지조차 아름다운데요. 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애정하는 글인데요.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지.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박완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인의 허기증, 행복하게 사는 법, 할머니와 배보자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인의 허기증. 나는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오랜 갈망과 수업 끝에 등단하게 되었는지, 등단이란 걸 하고 나서 작가가 되기로 작정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 낌새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모호한 건지 내 경우만 그런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 봄 어느 날 단골 미장원에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며 뒤적이던 여성동화에서 여류 장편소설 모집이란 공고를 보고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며 소설을 쓰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여성동화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그전까지 나는 문학 지망생이었다기보다는 문학 애호가였다고나 할까? 매달 애독하는 문예지도 있었고 신인 등용문으로서의 추천제나 신춘문예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응모해 본 적이 없었고 응모하고 싶어 본 적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여성동화의 공고란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것이다. 응모 마감까지는 3개월 남짓 남아있었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40에 처음 해보는 이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심한 부끄러움을 탔다. 그래서 철저하게 몰래 하기로 작정했다. 가족들 몰래 그 일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처음 나만의 일을 가졌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비밀을 가졌다는 것으로 매일매일 아슬아슬하리만큼 긴장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고단했다. 나는 그것을 쓰면서 혹시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려들지 않았다. 7월 15일이 마감이어서 7월달로 접어들면서는 하루 꼬박 40장씩 쓰는 중노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7월처럼 뜨거웠던 여름은 다시 없었을 것 같다. 그때의 열기가 7월의 열기였는지
40세의 벼랑간 불타오른 문학의 정열이었는지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하면 아리송하다. 꼭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그 고달픈 작업에 몰입했다. 가뜩이나 마른 나는 더 형편없이 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처녀작 나목을 탈고한 게 7월 14일이었다. 1200장 정도의 원고 부피를 보자 나는 끔찍한 생각이나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했다. 그래도 단단히 포장을 하고 규정대로 겉봉을 써서 우송까지 끝마쳤다. 돌아오는 길은 날아갈 듯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무 허전해 울고 싶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식구들을 위해 장을 보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 매일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쾌적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일, 아이들 공부를 돌보고 가끔 학교 출입을 하는 일, 뜨개질, 옷 만들기. 소위 살림이라 불리는 이런 일들을 나는 잘했고 아무리 죽자꾸나 이런 일을 해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허한 구석을 나는 내 내부에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날 온종일 어디서 소포뭉치가 되어 둥글고 있을 내 작품에 대한 육친애와도 방불한 짙은 연민으로 거의 흐느낄 것 같았다. 나는 또 내 원고를 딴 소포들과 함께 마구 천대할 우체국 직원을 가상하고 앙심을 품기까지 했으니 기가 잘 노릇이다. 심지어는 심사위원들에게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오로지 내 악필만 보고 내 작품을 구박하고 조소할지도 모르는 심사위원. 무더위를 핑계로 작품을 무성의하게 대강대강 읽어넘길 심사위원. 숫째 읽지도 않을 심사위원을 가상하고 혼자서 속을 썩이고 분통을 터뜨리고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만일 내 작품이 당선이 안 되면 그건 순전히 심사위원들의 무정견 때문이라고 결코 내 작품이 남의 것만 못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들었다. 마치 덮어놓고 제 자식 잘난 줄만 알고 제 자식 역성만 듣는 어리석은 엄마 같은 맹목의 애정을 나는 이미 내 앞을 떠나 있는 내 첫 작품에 대해 느꼈다. 그리고 비로소 글은 아무렇게나 쓸 게 아니라는, 글을 하나 써내는 것도 자식을 하나 낳아놓는 것만큼 책임이 무거운 큰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9월 초순 당선 통지를 받았다. 의외였다. 당선이 의외가 아니라 너무 일러서 의외였다. 잡지 사정을 잘 모르는 나는 11월 호에 발표되니까 10월 달쯤이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선을 통고해온 분들은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기에 기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란 막상 당하고 보면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도 좋아서 날뛰길래 뭐가 그렇게 좋으냐니까 둘째 아이든가 셋째 아이든가 가정환경조사서에 엄마 직업을 무가 아니라 작가라고 쓸 생각을 하면 막 신이 난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의 말에 깔깔대고 웃었지만 속으론 뜨끔했다. 나는 실상 내 애들만큼도 장차 내가 소설가가 될 각오가 서 있지를 않았다. 당선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50만 원은 줄 테지. 약속대로 내 글을 활자로도 만들어주겠지. 그때는 내 글이 활자가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는 즐거운데 직업이 작가는
도저히 못 해먹을 것 같았다. 시상식은 10월 초순에 있었다. 나는 왠지 그 시상식이라는 게 싫었다. 돈이나 주면 됐지. 시상식은 못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투덜거렸다. 시상식엔 동창들이 몇 명 왔다. 그래서 쑥스러운 대로 꽃다발이라는 것도 받고 사진도 찍고 점심도 먹었다. 한 친구가 이렇게들 모이기 쉽지 않은데 저희 집으로 같이들 가자고 했다. 그 친구 집에서 한바탕 떠들고 나서 화투판이 벌어졌다. 나는 벼랑간 핸드백에서 방금 탄 50만 원짜리의 보증수표를 꺼내 친구들한테 회람을 돌리면서 너희들은 50만 원을 만들려면 2년이나 3년 죽자꾸나 하고 개를 부어야 되지만 나는 이것을 얼마나 쉽게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로 만든 줄 아느냐고 막 으스댔다. 그리고 화투판에 끼지 않고 집으로 왔다. 친구들이 50만 원 날릴까 봐 주랭냥 치기냐고 놀렸지만 그렇게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직 안 돌아온 집은 조용했다. 나는 다시 50만 원을 꺼냈다. 우리는 겨우겨우 사는 정도의 살림 형편이었지만 당장 50만 원의 기묘한 용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그간의 며칠 동안을 왜 그렇게 50만 원에 집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수표를 아무렇게나 서랍 속에 들이뜨렸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공허감이었다. 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매일 독자로부터의 편지라는 걸 받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것도 꽤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하고 활자의 위력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고 감탄도 했다. 별의별 편지가 다 있었다. 나를 무슨 위대한 작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시골 소녀의 동경이 가득한 간지러운 편지가 있는가 하면 가정부인의 고마운 격려의 편지도 있었고 상금을 나눠 먹자는 협박 섞인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내 작품을 읽고 내가 그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듣고 보내오는 편지는 거의 없었다. 나는 많은 편지 속에서 허망감을 짓씹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고독한 작업인가를 알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당선을 전후한 시기에 내심의 혼란과 흥분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내부에서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당선작을 처녀작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조용히 사라져가느냐. 당선이란 사실을 앞으로의 작가 생활로 이어질 발판으로 삼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 처음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하나의 작품을 이룩한 게 작가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나 준엄한 각오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중년으로 접어든 여자의 일종의 허기증에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글쓰기란 내 또래의 중년 여인들이 흔히 빠져드는 화투치기, 춤추기, 관광여행하고 무엇이 다른가? 문학이란 절대로 심심풀이 삼아 할 수 있는 아니한 게 아니지 않나? 나도 문학 애호가의 입장에서 문학이란 것에 대해 그만한 까다로운 주문을 할 줄도 알았고 안이하게 낳는 문학에 대해 경멸을 보낼 줄도 아는 안목도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문학이라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작업에 모든 것을 걸어보느냐 아니면 다시 일상의 안일에 깊숙이 함몰할 것인가를 놓고 나는 고민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작가로서의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듭했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겸
개발도 할 겸 하나둘 습작을 시작했다. 지독하게 열심히 했다. 밤잠을 설치고 입맛을 놓치고 남의 좋은 글을 읽고 샘을 내고 발표에 가망도 없는 글을 썼다. 차차 글 쓰는 어려움에 눈 떴다. 자연히 쉽게 쓴 글이 쉽게 당선된 데서 비롯된 내심의 은밀한 오만도 숨이 죽었다. 당선작을 쓰고 나서 습작을 썼으니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그 시기는 당선작을 쓴 시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시기였다. 글 쓰는 어려움에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선 뭔가 조금씩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곧 여성동아에서 연재할 기회를 주었고 그 후 여러 지면에 비교적 고른 혜택을 받고 보니 얼음얼음 작가인 척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자랑할 거라곤 지금도 습작기처럼 열심이라는 것밖에 없다. 잡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지만 열심이라는 것만으로 재능 부족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작가가 될까 말까 하던 4년 전의 고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다. 행복하게 사는 법.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워낙에 초저녁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새벽 4, 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 아마 6시간쯤은 꿈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른 아침이면 시간을 번 것처럼 옳았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한 일들을 주로 원고 쓰는 일이지만 계속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에 잡초 뽑기,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 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이 맛에 살아. 한낮 커피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최근의 일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일은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샌 말로 하면 결손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염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여섯 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이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의 첫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30년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창씨 개명은 하기 전이었지만 한문으로 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불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꼭 배워가야 할 것이 자기 성명을 한문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도 물론 그 한문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불렀지요. 1학년 때도 시험 치는 일이 잦아 시험제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고민도 되고 짜증도 났습니다. 복잡하고 획수가 많은 내 한자 이름은 성명을 기입하라고 마련된 네모난 빈칸을 빠져나오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밤 12시에 태어났는데 여아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때부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옥편을 찾아가며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내 이름에 대한 불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커녕 새 생명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두 남자. 점잖고 엄하기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상투튼 할아버지와 젊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남녀 차별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 했습니다. 시골 동무들 중에는 갓난이, 섭섭이 등 어린 마음에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애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지만 조부모님과 두 숙부님 내외와 고모까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사촌이 생기기 전까지 집안의 어린애가 나 하나뿐이어서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리광이 심하고 음식을 많이 가리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언짢게 해도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질 나쁜 고자질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목이 쉴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애먹은 얘기를 숙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서서히 고쳐준 것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동무들하고 싸우거나 이지매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무를 미워하고 욕하면 엄마는 내역성을 드는 대신 그러지 말고 그 동무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동무를 대하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보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리광이 몸에 배고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에 누구 편도 안 드는 그런 말씀이 먹혀들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러 바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는 차츰 고자질하는 버릇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네 속이 편하고 네 얼굴도 예뻐질 거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철들고 어른 되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싶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은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고 내 성질까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것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누구나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에게도 이로운 것이 그 좋은 점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꼭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 큰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각자 선택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제각각 다릅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하여 권력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은 희생하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돈 세는 일은 갈증난 이가 소금물 마시듯이 잠시의 목마름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곧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욕심에 쫓기어 휴식을 모릅니다. 권자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자라는 사닥다리엔 정상이 없습니다. 설사 나 외엔 윗자리가 없는 정상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더 오래 혼자서 누리고 싶은 욕심에 뒤에서 기어오르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발길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되겠지요. 미처 정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마도 학문이나 예술일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나 진리의 추구처럼 천부의 재능 없이는 끝이 안 보이는 분야가 없고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좌절과 절망을 일용할 양식을 삼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을 반쯤 달성한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올수록 가족이나 세상 사람의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인류 학벌이 도리어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는데 그건 사람이 처음에 우월감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으스대는 쾌감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입장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듯이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공한 소수의 천부적 재능과는 달리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창조하셨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실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연륜이고 나이값인가 봅니다. 하늘이 낸 것 같은 천재도 성공의 절정에서 세상의 인정이나 갈채를 한 몸에 받는다 해도 그 성취감은 순간이고 그 과정은 길고 고됩니다. 인생도 등산이나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은 길고 절정의 입지는 좁고 누리는 시간도 순간적이니까요. 이왕이면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결국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불행감의 거의 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곧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의 추억 중에서도 사랑받은 기억처럼 오래가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이란 과정의 연속일 뿐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 모두 행복하라는 말씀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배보자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일제강점기여서 그랬는지 국민학교 4학년부터 수학여행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었다. 4학년 때는 인천, 5학년 때는 수원, 6학년 때는 개성이었다. 서울서 신촌까지도 기차 타고 다닐 때라 인천, 수원, 개성이면 가슴 설레는 머나먼 낯선 고장이었다. 그러나 나에겐 개성으로 수학여행 간다는 게 조금도 가슴 설레이는 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결석을 하자니 고향이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통할 것 같지 않았다. 나를 더욱 우울하게 한 건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실까 봐였다. 6학년이 되기 전부터 할머니는
개성으로 완서가 수학여행 오면 떡해가지고 여기까지 마중 나오실 것을 벼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날짜가 정해지자 어머니가 할머니께 편지까지 올렸으니 마중 나오실 건 틀림이 없었다. 개성역에 내리자 아이들은 왁자지껄 신기한 듯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느라 두리번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찾다 못 찾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랐다. 고만고만한 2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식구의 얼굴을 찾아내기란 영악한 도시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할머니는 개성에서 20리나 떨어진 두매의 촌부였다. 내가 모르는 척하면 10중 8구는 못 찾고 헛걸음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우리들을 모았다. 우리는 개성역 전 광장에 네 줄로 정리했다. 그때도 나는 앞에 선 아이의 뒤통수만 보고 한눈 한 번 안 팔았다. 이때였다. 어디서 완서야! 완서야! 하고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그러나 마음 모질게 먹고 나서지 않았다. 학교에 입학하고부턴 곧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 부를 때라 완서가 내 이름이라고 선뜻 알만한 아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었다. 나는 어서 선생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마침내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시는 것이었다. 보꼬 엔쇼야! 보꼬 엔쇼야! 그것은 아마 할머니가 입에 담으신 최초의 일본말이자 마지막 일본말이었으리라. 그러니 그 발음이 오죽했겠는가.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는 목 놓아 울고 싶도록 슬프게 들렸다. 아무도 할머니의 그 괴상한 발음이 내 이름이라는 걸 알아듣기 전에 나는 슬픔과 미움과 사랑이 뒤죽박죽된 견딜 수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할머니한테로 뛰어갔다. 할머니는 배보자기에 싼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계셨고 뻣뻣하게 풀먹인 닭목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의 촌스러움이 창피해서 할머니하고 같이 땅속으로 꺼질 수 있는 거라면 당장 꺼져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치도 없이 나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참얼미했나? 얼굴이 왜 이렇게 축 갔을꼬? 하시면서 볼을 비벼대셨다. 그리고는 어느 틈에 우리 주위에 삥 둘러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보자기에 싼 것을 끌르셨다. 배보자기 속엔 3개의 작은 보따리가 따로따로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중 하나를 끌러 송편을 꺼내 내 입에 넣어주려고 하셨다. 나는 꼭 담은 입을 닷발이나 내밀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걸로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3개의 보따리를 다시 배보자기에 싸서 나에게 주시면서 한 보따리는 선생님들이고 한 보따리는 아이들하고 나눠 먹고 한 보따리는 서울 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우리 행렬은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당신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를 끝까지 못 따라다니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놓아주셨다. 그러나 배보자기에 싼 것은 별 수 없이 내 차지가 되었다. 그때 나는 그게 무거워서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배보자기와 할머니의 닭목치마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우울한 수학여행이었다. 나는 그 배보자기에 싼 송편을 선생님에게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았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집까지 끌고 왔다. 깔끔하고 냉랭한 일본인 여선생에게 배보자기에 싼 조선떡을 준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창피하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 전날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송편을 빚으셨을 테고 새벽에 쪄서 정갈한 배보자기에 싸서 이고 아침나절에 20리길을 걸으셨으리라. 이제 와서 회한이 가슴에 사무친들 무엇하리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30년을 넘어 헤아린다. 나는 요새 남들이 거의 안 쓰는 배보자기를 여러모로 애용하고 있다. 음식을 덮어놓기도 하고 만두 속이나 제육을 거기에 싸서 누르기도 하고 약식이나 빵을 찔 때 깔고 찌기도 한다. 음식에 닿는 섬유는 배가 아니면 딱 질색이다. 그 정결하고 시원하고 성깔 있고 소박한 섬유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때 할머니한테 저지른 나의 불효가 갚아지기야 하랴만 그 섬유가 할머니의 손길만큼이나 좋은 걸 어쩌랴.